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17장 극단적인 사례 4가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월스트리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극단적인 사건이 속속 발생했다. 그래서 제목에도 극단적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붙여 보았다. 월스트리트의 극단적인 사례들은 일반 투자자와 투기자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 증권 분석가, 펀드 매니저, 신탁 재산 관리자와 심지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가에 이르기까지 주식 및 채권 거래와 관련 있는 모든 이에게 교훈과 함께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 장에서 극단적인 사례로 소개할 4개 회사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펜 센트럴 레일로드. 이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직접 관리하던 모든 투자자가 가장 기초적인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다. 바로 이 회사의 재정적인 취약성이었다. 자금난에 휘청거리던 이 거대한 회사의 주가는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되었다. LTV. 결국 붕괴할 것이 뻔한데도 이 회사는 급속하고 불건전한 제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별 없는 은행의 대출 지원은 계속 이어졌다. NVF. 막대한 부채를 끌어들이고 신기에 가까운 회계 기법으로 규모 면에서나 7배나 더 큰 회사를 합병한 극단적인 사례다. AAA 엔터프라이지스. 소규모 회사가 주식 공모로 자금 조달을 한 극단적인 사례다.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 회사의 가치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프랜차이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식 공모 후 분별력을 잃은 시장에서 이 회사 주식의 상장 초기 가격은 2배나 부풀려졌고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회사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펜 센트럴 레일로드. 펜 센트럴은 자산과 총 매출 면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도 회사였다. 그런 만큼 1970년에 발생한 이 회사의 부도 사태는 당시 금융계에 심각한 충격을 안겼다.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 중 대부분은 채무 불이행되었으며 회사 운영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주식 가격은 폭락해서 1968년 최고치 $86 50센트에서 1970년 최저치인 $5 50센트까지 급락했다. 당시 이 주식은 영락없이 상장 폐지될 것으로 보였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렇다. 증권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과 건전한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만 적용해 보더라도 펜 센트럴이 부도 이전에 이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적어도 1968년에는 그 조짐이 분명히 보였다.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은 1929년 이후 최고 가격을 기록했고 채권 또한 동일한 표면 금리의 다른 우량한 유틸리티 기업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논평은 다음과 같다. 1. S&P 채권 가이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이자 비용 대비 수익률은 1967년에는 1.91배, 1968년에는 1.98배였다. 증권 분석에서 우리는 철도 회사의 경우 최소 이자 보상 비율이 세전 5배, 세후 2.9배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기준은 유용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투자기관은 한 곳도 없다. 세후 수익 요건으로 따지면 펜 센트럴은
일단 안전성 면에서 부실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세후 요건이란 채권 이자 지급 후 소득세를 공제한 세전 5배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세전 이자 보상 배율은 2배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세전 수익이 이자 지급액의 5배 수준이어야 한다는 우리의 보수적인 기준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수준이다. 2. 이 회사가 장기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 장부에 기록된 수익의 유효성이 심각하게 의심된다. 3. 펜센트럴의 채권은 1968년과 1969년에는 추가 비용 없이 훨씬 더 안전한 채권으로 교체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69년에 펜센트럴의 계열사인 펜실베이니아 레일로드의 1994년 만기 표면금리 4.5%의 채권은 61에서 74.5 수준으로 거래되었고, 펜실베이니아 일렉트릭의 1994년 만기 표면금리 4.375%인 채권은 64.5에서 72.25 수준으로 거래되었다. 1968년 펜센트럴이 이자 비용의 1.98배를 벌어들인 데 비해 펜실베니아 일렉트릭은 세전으로 이자 비용의 4.2배를 벌어들였다. 1969년에 들어와 펜센트럴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다. 채권 교체가 꼭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렇게 했다면 펜센트럴의 채권 소유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1970년 말 표면금리 4.25%인 철도 채권은 채무 불이행으로 18.5에 거래되었지만 표면금리 4.375%의 펜실베니아 일렉트릭의 채권 종가는 66.5이었다. 4. 1968년 펜센트럴의 장부상 수익은 주당 3달러 80센트였으며 그의 주가의 최고치였던 86달러 50센트는 주당 순이익의 24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소한 밥값을 하는 분석가라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태에서 발표되는 이러한 수익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야 했다. 5. 1966년 합병으로 새롭게 탄생한 펜센트럴은 주당 6달러 80센트의 수익을 공표하였고, 이후 이 회사의 보통주 가격은 86달러 50센트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펜센트럴의 자기 자본이 2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971년에 합병에 따른 손실 및 비용으로 2억 7,500만 달러, 즉 주당 12달러의 비용이 초래되었다. 합병 이후 한참 주가를 올리던 시기에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중 이러한 상황을 짐작했던 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쪽에서는 주당 6달러 80센트의 수익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주당 12달러의 손실과 비용을 공표하는 꼴이었다. 그런데도 이 동화의 나라 월스트리트사는 주주와 투기자들은 기쁨에 들떠 있었던 것이다. 6. 철도회사의 분석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펜센트럴의 수익성이 다른 건전한 철도회사보다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68년에 펜센트럴의 운송 비율은 47.5%였지만 경쟁사인 노폭 앤 웨스턴의 경우는 35.2%였다. 7. 특이한 결과를 보인 이상한 거래도 발견되었다. 세부 사항은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상황이다. 결론. 펜센트럴이 경영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파산을 모면할 수 있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분명한 사실은 유능한 증권 분석가, 펀드 매니저, 신탁 관리자 또는 투자 전문가라면 1968년 이후 이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펜센트럴에 주식이나 채권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었다. 교훈. 증권 분석가들은 주식시장의 동향을 분석 및 전망하고 산술적인 계산을 하며 출장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가로서 기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